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사회 이해 10주차 의식주에서 식생활이 끝나고 주생활을 시작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식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한국에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꼈던 배달 문화에 대해서 식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서 오늘은 배달 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본 후에 식생활에 대해서 주생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24시간 동안 언제 어디서나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러한 한국인의 배달 문화는 언제부터 생기게 된 것일까? 여러분 한 번쯤 궁금하게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어, 여러분들 지금도 휴대폰에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등 여러 가지 배달 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들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배달 문화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배달 문화가 왜 생겼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그릇에 대해 알아보던 중 조선 후기에 배달 음식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양반들이 먹었던 해장국인 효종갱은 밤에 끓여서 새벽녘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33번의 종이 울려 퍼지면 남한산성에서 사대문 안의 대갓집으로 배달되었다. 새벽효, 쇠북종, 국갱자를 써서 효종갱이라고 불렀다. 표준경을 드셨던 분들이 이제 이게 굉장히 양반 해장국이라고도 불리는데 일반 서민들은 먹을 수 없는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뭐 소갈비라든지 전복이라든지 해삼이라든지 또 이제 송이, 그전에는 이제 송이를 넣고 끓였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송이가 비싸기 때문에 송이는 조금 빼기 못 넣지만 이런 재료들을 로 해서 끓였기 때문에 일반인이 먹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가의 음식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체 높은 양반님들이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 조선 후기 문신이자 서예가인 최영련이 지은 한문과 한시 혼합 형태의 기록서 해동죽지에서는 조선 팔도의 별미 중 하나로 효종갱을 꼽는다. 조선시대에 광주의 갱촌에서 서울 사대문 안으로 뜨거운 해장국 배달이 가능한 것은 온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옛날에 이제 인정 8호로 해서 요즘 같은 통금지 같은 게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대개 5시 정도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또 남한산성에서는 거의 이른 자정 때쯤 출발을 해가지고 배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까봐 거기에다가 이제 일종의 옛날에는 보온재가 없으니까 솜으로다가 이제 누비 같은 솜 누비나 이런 걸로 다 싸서 온도를 유지시키면서 이제 배달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장국 이전에는 냉면이 배달이 됐다. 1810년 조선 후기 임하 필기에 보면 11살 어린 나이에 군왕의 자리에 오른 순조가 달구경을 하다가 궁궐 밖에서 냉면을 사다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1849년 조선 후기에 쓰여진 세시 풍속집 동국 세시기에 언급된 냉면은 진주 지역의 양반가에서 배달해서 밤참으로 먹었다고 전해지고 기방에서 기녀들과 술판을 벌인 후 입가심으로 냉면을 즐겨 먹었다고 전해진다. 자, 한국에서는 이러한 배달 문화가 지금 현대 시대에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조선 시대부터 이러한 음식 배달을 관련된 문화들이 발달되었고 현재 와서는 더 크게 발달해서 더 많은 음식을 더 빠르게 배달해 주는 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많은 나라에도 이렇게 음식을 배달해 주는 문화가 있지만 한국만큼 다양한 음식을 다양하게 언제 어디서나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많은 친구들이 한국의 배달 음식, 배달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한데 여러분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의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주문해서 먹는 게 이제 뭐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뭐 짜장면이라든지 이런 뭐 족발이라든지 이런 음식이었을 텐데 이런 거 말고도 요즘에는 우리가 실제로 장을 보러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면 집 앞까지 가져다 주는 이러한 배달 문화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렇게 배달된 음식을 내가 또는 이러한 배달된 물건을 내가 직접 배달해 주는 사람에게 받지 않아도 문 앞에다가 놓고 가도 아무도 물건들을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배달 문화가 여러분 나라의 배달 문화와 어떻게 다른지 또 한국의 배달 문화를 경험하면서 어떠한 것을 느끼게 됐는지 참 궁금한데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처음 한국에 와서 느끼게 된 배달 문화에 대해서 담긴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위 방송에 환영합니다. 오늘은 외국인한테 진짜 어메이징한 한국의 장점 하나를 가져왔어요. 바로 슈퍼마켓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 진짜 슈퍼마켓에 간 지 1년 됐어요. 아? 좀 이상한 포인트라고요? 아니 좀 들어봐요. 전 예전에 자취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마트에 가서 장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렇게 장 보는 게 좀 귀찮지 않아요? 특히 작년에 한국 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뉴질랜드 겨울보다 훨씬 추워요. 그래서 그냥 보일러를 들고 바닥에서 자고 싶었어요. 그때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서 2-3주 동안 거의 라면만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 라면은 너무 맛있잖아요. 하여튼 친구한테 농담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그냥 인터넷으로 장 보지 그래. 뭔 말이야? 인터넷으로 장 볼 수 있잖아. 근데 신선도는 별로. 제일 신선한 거를 배송해줘. 근데 배송 시간도 정할 수 있어. 진심? 그래서 다음날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인터넷으로 장 보고 주문했어요. 그때 출근 전이었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왔는데 문 앞에 장 본 게 이미 와 있었어요. 신세계였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뭘 주문하든 배송이 엄청 빨랐어요.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 친구랑 술 마시고 있는데 제 친구가 밥솥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친구가 카톡하는 줄 알았는데 3분 뒤에 오케이 주문했어. 벌써? 그리고 진짜 12시간 뒤에 그 밥솥이 왔어요. 이제는 3일 안에 택배가 안 오면 무조건 택배 회사한테 전화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3일 전에 주문했거든요. 한국 택배가 너무 빨라서 제 성격도 급해졌어요. 뉴질랜드 경우에는 되게 달라요. 뉴질랜드는 주택이 많고 서울처럼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택배 직원들은 택배를 문 앞에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누가 훔칠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최소 3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뉴질랜드 택배 직원들은 진짜 참을성이 없어요. 이건 뉴질랜드 상황이에요. 그 후에 택배 직원이 문에 어떤 종이를 넣어요. 누가 안 계시더라고요? 안타깝네요. 이런 경우에 택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발송을 신청하고 또 3-4일 기다려야 돼요. 주말에 걸리면 이틀은 더 늦어져요. 뉴질랜드에서는 택배 직원이 오면 진짜 빨리 뛰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택배는 진짜 좋아요. 집에 없어도 그냥 연락하면 돼요. 한 가지 더 한국에 진짜 편리한 거는 배달 서비스예요. 한국에서는 진짜 언제 어디서든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어요. 한강공원 가운데 있는데 아저씨가 어떻게 알고 자주 오시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학원 가게실까지 배달해 주시는 것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런 어메이징한 배달 문화에는 다른 얼굴이 있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시는 분이 사람들 사이로 번개처럼 달리잖아요. 처음에는 자주 다칠 뻔했지만 이제는 피하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배달에 관해서도 뉴질랜드는 좀 달라요. 배달 서비스가 있긴 있는데 흔하지 않고 배달이 돼도 되게 비싸요. 도시 레이아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조금 아쉬워요. 한 번은 대학생 때 동아리 행사에서 피자를 많이 주문해야 되는데 가격 보고 생각보다 좀 비싸네? 배달하면 더 비싸니까 직접 찾으러 가자. 그때 우리 다 거지라서 당연히 픽업하려고 했어요. 온라인 계산한 후에 친구 차를 타고 피자 가게에 갔는데
직원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아? 이미 배달됐는데요? 직접 찾으러 간다는 말을 안 해서 이미 배달된 상태였어요. 배달 가격까지 합쳤더니 피자 값의 2배였어요. 그 돈이면 피자가 몇 판인데? What the heck? 아, 정말 뉴질랜드는 택배 배달 서비스는 한국한테 좀 배웠으면 진짜 좋겠어요. 결론은 한국에서 사는 게 진짜 편리한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정말. Anyway, let's wrap things up here.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해주시고 나중에 또 놀러와요. 안녕. 자, 이처럼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배달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나라와 비교하게 되고 또 자신의 나라보다 매우 편리한 한국의 배달 문화를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한국에 생활하면서 다양한 배달을 시켜서 음식도 먹어보고 물건도 받아봤을 거예요. 이러한 것에서 여러분 나라와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달 문화가 있다고 해서 앞에서 이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배달 오토바이들 또 빨리 배달하기 위해서 막 재촉하고 빨리 갖다 달라고 재촉하면서 이런 그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문화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배달을 시키더라도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배달을 시켜서 재촉하지 않고 배달하는 사람도 너무 서두르지 않아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문화로 정착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즘엔 착한 배달이라고 해서 조금 천천히 와도 괜찮은 이러한 배달 문화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배달 문화를 경험해서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국의 주거 생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한국의 주거 생활은 여러분 교재 46쪽부터 47쪽에 관련되어 있어 주생활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한국에 나가면 어디를 가든 아파트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 한국의 그 주거 양식의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통적인 한국의 주거 생활, 한국 사람들이 살아왔던 주거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알 수 있나요? 그렇죠. 바로 한옥이죠. 한옥. 그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집은 아파트가 아니라 한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명동에 가면 한옥마을도 있고 전주에 가도 한옥마을이 있고 종로에도 아직까지 옛날에 사용하던 한옥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나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곳에 살지만 예전에는 한옥이라는 곳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옥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바뀌게 된 이유는 한국은 땅이 넓지 않고 좁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한옥은 한 사람 집을 옆으로만 짓기 때문에 한 가구, 두 가구밖에 살 수가 없지만 아파트는 위로 높게 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한옥보다는 아파트를 짓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의 주거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 한국의 최초의 주거는 농경 생활을 농과 밭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났어요.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정주라고 해서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농경 생활은 뭐예요? 벼를 키우고 쌀을 길러서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벼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머물러야지 이 벼를 키울 수 있잖아요. 봄에 벼를 심고 여름에 그 벼를 키워서 가을에 그 벼를 추수해서 걷어서 겨울에 그 벼로 쌀이 나오면 밥을 먹고 살다가 다시 또 봄에 다시 그곳에 벼를 심고 이러한 사계절에 맞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곳에 머물러야지 계속 이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착하면서 생활하는 정주 문화가 시작되었고 정주는 일정한 거처를 정해서 계속 머무른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한 곳에 살면 오랫동안 사는 거잖아요. 잘 이사하지 않는.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따라서 직장 때문에 또는 학교 때문에 이사를 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또는 강제적으로 이주하지 않는 이상 한국인들은 한 곳에서 머물러서 살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살면 그만큼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곳에서 정도 많이 들고 해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고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클 때까지 자라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거기서 낳아서 내가 거기에서 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고 또 이제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 고향을 떠나서 현재는 서울에서 또는 도시로 나와서 사는 자녀들이 많고 아직도 그 고향에서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것이 많죠. 그런 것처럼 한국인들은 보통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사는 것을 특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인은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한옥이라는 곳에서 살았다. 한옥의 특징은 온돌방. 온돌방이 뭔지 알죠, 여러분? 온돌방은 그 따뜻한 방 바닥이 따뜻해서 우리가 겨울에 앞에서 그 배달의 민족의 그 친구도 얘기했지만 따뜻한 방바닥에서 겨울에는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에는 차가운 돌이기 때문에 몸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옥 온돌방의 특징이지요. 그리고 마루와 부엌이 있는 이런 곳을 한옥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한옥인 거죠. 마루가 있고 방이 있고 그 방 안에 온돌이 있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지내고 여름에는 불을 피우지 않으니까 차갑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것은 어떤 집이라고 불려요? 이것은 앞에 나왔던 한옥보다 조금 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는 양반들이 살았던 한옥이라면 이거는 초가집, 조선시대 보통의 사람들이 살았던 초가집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자, 이 초가집과 한옥집에 비교해보면 무엇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진을 유심히 보면 알지만 지붕이 달라요. 지붕. 그쵸? 한옥집은 지붕이 기와라는 것 돌로 만들었는데 기와로 되어 있지만 초가집은 이 지붕이 뭘로 되어 있어요? 우리 쌀을 추수하고 남은 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보통의 한국인 집은 이렇게 초가집, 이렇게 기와를 올린 것은 양반집이라고 했고 이렇게 초가집으로 볏집을 올려서 지은 집은 보통의 서민들이 사는 집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집을 만들 때 여기에도 분명히 온돌과 마루 이런 것들은 구조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지붕이 달랐기 때문에 초가집과 한옥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가집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양반집이 아니라 양반집에서 일하는 그런 서민들이 살았던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지만 그 집 모양이나 집 크기 이런 것들이 조금 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옥은 어떤 집인가? 한옥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어떠한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한옥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훌륭한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떠한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한옥은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을 이용해 만든 집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초가집, 너와집, 기와집 등 모두를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와집을 뜻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한옥은 고루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으로 현대 건축물들이 생기면서 대부분 헐렸다. 하지만 요즘에는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보다 나무와 흙으로 만든 한옥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한옥은 겉보기엔 그저 생활하기에 좀 불편하고 고리타분한 옛날집 같이 보이지만 집안 곳곳에는 사람이 거주하기 좋도록 만든 과학적 원리들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옥은 다른 나라의 전통 가옥이나 양옥과 달리 높은 기단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인데 기단을 여러 겹 쌓아 높게 만들면 지표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옥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처마도 매우 과학적이다. 이 처마는 차양 역할을 해 마루나 방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막아주게 된다. 이 때문에 한여름에는 그늘진 집 내부와 뜨겁게 달궈진 마당의 온도차로 인해 공기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곧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옥을 만드는 재료들 또한 자연 본연의 것으로 한옥이 자연적인 집으로 불리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한옥의 뼈대는 목재를 이용해 세우는데 강철과 콘크리트로 제작된 현대 건축물보다 더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시멘트나 콘크리트 대신 사용되는 황토는 단열성이 무척 좋아서 여름에는 열을 막아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우수한 보온 효과를 제공한다. 또 습기와 열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태양 에너지를 환경 여건에 따라 보관하거나 방출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이 밖에도 창호지로 만든 창은 유리창보다 따뜻한 기온을 품어 겨울철에 높은 보온 효과를 가지며 반투명의 한지는 방 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한풀 꺾어주어 은은한 조명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한옥의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온돌이다.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구들장이 데워지는 장치로 다른 나라의 어떤 난방 장치보다도 효과가 탁월한 우리 고유의 난방 구조다. 온돌의 구조는 크게 아궁이와 축열 장소인 고래 그리고 굴뚝으로 구성된다. 아궁이에 장작이나 나뭇잎 등을 이용해 불을 지피면 열기가 고래를 통하게 되고 고래 위에 있는 구들장이 데워지면 방바닥과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 뜨거워진 구들장은 오랫동안 열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구들을 데우고 축열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동안 전통이라는 이름에 갇혀있던 한옥은 이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편리하게 개조된 한옥들도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나온 한옥마을 같은 곳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가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한옥에 갔을 때 가장 특징적인 거, 좋았던 거, 기억에 남는 거,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궁금한데, 한옥은 그 모양이 아름답고 또한 그 집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 살기 편리하도록 과학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한옥을 설명하는 이 동영상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혹시라도 한옥에 관련된 한옥에 간다거나 또는 한옥마을과 관련된 곳에 가면 이러한 특징들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옥에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돌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봤던 영상에서처럼 방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여기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지펴서 그 불이 구들을 통해서 방을 따뜻하게 한다던가 또는 또 음식을 만들지 않으면 물을 데우기 위해서 뜨겁게 난방을 한다던가 이러한 것이 한옥의 온돌방의 원리인데 온돌방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우리의 주거 문화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절묘한 과학이 있다. 바로 난방이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부엌은 단순히 취사 기능만을 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엌은 달랐다. 가족을 위한 취사 기능 외에도 가장 열 효율이 높고 기능성이 좋은 난방 역할까지 해냈던 것이다. 방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자고 그러잖아요. 아랫방 문묵에서는 얼어 죽는데요. 근데 옷방 아랫목에서는 안 얼어 죽어요. 따뜻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이렇게 통로를 잘 해놔서 거기가 연기가 모여서 옷방 아랫목에 연기가 모여서 굴뚝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옷방 아랫목이 따끈해요. 옷방 아랫목도. 그러니까 아랫방 아랫목에서는 얼어 죽어도 옷방 아랫목에서는요 따뜻하게 잔대요. 아궁이에서 지핀 불은 분엄기라는 고개를 넘어 고래를 따라 이동하면서 방바닥에 열을 전달한다. 고래의 끝자락에 있는 부릉덩이의 이름은 개자리. 이렇듯 아궁이를 출발한 불기운은 여러 단계의 과학적 장치들을 통과하며 모든 열기를 소진한 다음 굴뚝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실내 공기의 온도의 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고급 난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보면 제일 나쁜 난방이 벽난로 같은 거예요. 그것은 불이 타는데 그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공기의 온도라고 하는 건 훨씬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바닥 난방한다고 했을 때 요즘 좀 물로 많이 하는데 그 더운 물의 온도라고 하는 게 펄펄 끓는 물이 아니거든요. 그 실내 기온을 한 20도 초반 정도로 원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돌고 있는 물이 심지어는 약하게 난방하는 경우에 한 40도, 30도 정도의 물만 돌아도 넓은 면적에서 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쉽게 원하는 온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아궁이를 이용한 난방 문화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북경 인근의 한 시골 민가. 이곳 역시 아궁이를 통해 취사와 난방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온기가 전해지는 방 내부의 구조는 우리와 확연히 다름을 볼 수 있다. 盖完了新房以后，先戳这炕墙子，戳这炕墙，拿砖垒完了以后，垒完4墙，里边得抹上什么透烟啊，还得抹上泥，什么砖的呀比它好受。那砖呢，它要爱坏，水泥它凉，也是冬天。现在为这是木头炕沿儿，这是用砖垒的炕帮，这叫。 중국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구들은 단순히 불길 하나가 침대만을 통과하는 원시적 형태의 난방이었다. 일본에도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위가 덜한 일본의 난방 문화는 어떨까? 玄関土間があってちっちゃいですから。 장점도 있겠지만 차도 많겠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중심으로 마루에 둘러앉아 추위를 녹이고 있다. 1홀이라 불리는 일본의 전형적인 난방 시스템. 직접 불을 가까이 해야 하는 까닭에 연기와 그름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 この上の屋根が藁で拭いてありますから、藁につく虫やなんかをこの煙が殺してくれる大変効果的だと思いますね。ああ、そうですか。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름 때문에 어둡고 폐쇄적인 느낌까지 주는 천정. 이곳에 매달려 있는 주전자는 간단한 취사를 할 수 있는 용도다. 이러한 풍경은 과거 움집에 살았던 혈거인들의 생활을 떠올리게 한다. なんでこのいろりの中にこれがありますか？これはね、川魚をね、取ってきて、ここに串刺しで刺してですね、これでこの火で焼くんですよ。焼いてこれで食べるわけ。それこのままこう？このままでもいいわけ。この熱でこれがね焼けますから。ああ、僕刺しただけで。そうそうそう。で焼けたらこのまま川へ入る。そうですか。これが日本のね、その川魚。日本は海だ島だからそうです。こんな感じの火を使うんですか。
그렇다면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아주 고전적인 혈거식 난방 시스템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온돌の方がずっと文明的だと思いますし、ヨーロッパの、ローマやなんかのも同じですけれども、部屋全体を温めるっていうようなのは日本ではなかったですね。どちらかというと、冬が大変短くって、夏が、湿気のある暑い夏が長いんで、暑さを避けることの方が、住宅では気を使ってたことに。 자, 이렇게 집을 지을 때도 지금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한국, 중국, 일본 모두 그 나라의 계절과 관련이 있고 그 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지리적인 위치가 그 나라의 주거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여름보다는 겨울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겨울에 따뜻한 난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온돌방이라는 온돌 문화가 발생되었고 또 겨울이 길기 때문에 김장 문화라는 것이 생겨나서 겨울에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생겨났는데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겨울은 짧고 여름이 길기 때문에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집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의식주, 이러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에는 이렇게 그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그 나라의 날씨는 어떤지 기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주거 양식인 한옥에 사는 사람의 수준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가지게 된 온돌방, 마루, 부엌 이렇게 되어 있는 한옥은 한국 사람들이 그러한 사계절을 잘 보내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난방을 중심으로 지어진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온돌방에서 잠을 잤고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마루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아까 전에도 봤던 것처럼 마루는 나무로 되어 있고 문을 열었을 때 마루에 나가도 처마가 있기 때문에 햇볕이 바로 나에게 내리쬐지 않아서 마루에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돌은 부엌에서 불을 떼고 그 열기가 방 아래를 지나도록 해서 방을 따뜻하게 만들었지만 마루는 방 앞에 나무로 만들어서 넓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어서 아주 좋은 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옥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원리들과 그 나라의 기후, 또 한국의 날씨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한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경제가 발전하고 서양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인의 주생활에도 많은 영향이 미치게 되었는데 그래서 시골에 많았던 초가집은 이제 기와집, 예전에는 기와집 같은 것들은 양반들이나 부잣집에서 짓는 것이었고 보통의 사람들은 초가집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초가집에 살던 사람들은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또는 서양식 집으로 바뀌고 또 내부도 온돌은 대부분 사라지고 기름 보일러, 예전에는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아궁이에 넣어서 불을 뗐다면 지금은 여러분 다 기름이나 도시가스와 같은 것들로 난방하는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난방을 대신하고 있는데 뭐 아직도 시골에 가면 기름이 아니라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직도 마루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가보면 한옥을 개조해서 내부는 서양식이지만 겉모습은 한옥처럼 지어놓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도 보면 난방은 온돌이긴 하지만 온돌방은 기름 보일러를 통해서 난방을 하고
마루는 이제 예전처럼 나무로 아직까지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는 평상이라고 해서 나무로 만든 우리 테이블 같은 큰 테이블 같은 게 있어서 여름에는 거기에서 시원하게 밥도 먹고 누워서 잠도 자고 하는 곳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이후에는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서양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거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그쵸? 여러분들 예전에 이거는 한국의 예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러한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이런 집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가집이나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서양식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으로 많이 이사를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집들 자체가 예전에 초가집이나 기와집 같은 것들을 다 이제 부수고 이러한 집들을 다시 지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지붕 있잖아요. 이런 지붕을 슬라부스라고 해서 이게 물을 잘 빠지도록 만든 지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시멘트 같은 것들로 해서 벽을 만들고 그 위에 이런 슬라브스로 만든 지붕을 올려서 이러한 집들을 짓기 시작했는데 1970년대부터 또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났고 아파트는 생활도 굉장히 편리하지만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집들이 아주 작아요. 그쵸? 이 작은 집에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있었고 어쩌면 여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죠. 요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집. 그쵸?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집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많이 들어온 그 주거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1층에서는 가게를 하고 2층에는 가정의 생활을 하는, 즉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이고 1층에서는 장사를 하는 이런 곳이 많이 있었고 이러한 양식은 일본에서의 생활 양식이 들어온 것이고 이거는 보통 한국 서민들이 살던 이런 산동네, 달동네라고 불리던 이러한 곳들, 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집 하나하나에 보면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집들이 점점점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게 청계천인데 지금 여러분 청계천에 가면 굉장히 예쁘고 도시적이고 아름답게 꾸며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1956년에 이제 청계천의 모습이에요. 청계천은 물이 있으니까 그 바닥에다가 바로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높이 올린 다음에 그 위에다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이런 것도 판잣집. 이게 이제 판잣집이라고 불리는 집들이었는데 다닥다닥 집들이 다 붙어 있어요. 판잣집. 그래서 판을 대어서 집을 구분했고 판자를 이용해서 집을 만들었다고 해서 판잣집이었는데 이때는 보통 이 한 집안에 8명의 사람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나, 언니, 오빠, 동생 이때는 가족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처럼 한 가족이 4인 가족, 뭐 3인 가족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저도 형제가 언니, 오빠, 저 이렇게 3명인데 제 친구들도 보면 한 7명 자식들이 그러니까 친구 언니 오빠 다 해서 7명 그리고 엄마들 선생님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8명 9명 막 이런 식으로 형제 자매가 많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형제 자매가 많았던 이유는 병원에 자주 갈 수 없고 의료가 발달하지 못해서 태어나서 많이 죽거나 자라면서 병에 걸려 죽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을 조금만 낳기 때문에 이렇게 한 집에서 많이 그 8명씩 사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이때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족은 최대한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집에 한 8명의 가족이 함께 살았고 1950 전쟁을 하고 난 후에는 모든 집이 다 없어졌잖아요.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곳에 판자만 올려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들이 있었고 보통 평지에는 이런 집이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청계천 같이 물가가 있는 곳에는 그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집을 지어 올렸다라고 해서 이런 집들이 전쟁 이후에 많이 있었고 이제 이런 집들이 사라지고 앞에서 봤던 이제 판잣집
또 그다음에 달동네, 산동네라는 것들이 생겨서 그렇게 집들이 집 하나,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부엌 하나 이러한 집들이 새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해요. 한국 굉장히 가난했죠. 이게 언제냐면 1950년대, 60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 불과 60년, 70년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로 빠르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가서 한국에 이러한 곳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판자촌이라는 곳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그러니까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곳이 있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런 곳이 없고 다 재개발을 해서 이런 곳에도 다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한국에서 현재는 이러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빠르게 문화적, 도시적 계획을 잘 세워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달동네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왜 달동네인지 알아요, 여러분? 집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점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집보다 이 맨 꼭대기에 있는 집이 더 싸요. 왜? 여기서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야 하잖아요.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달동네가 된 거고, 자, 또 한국에 있는 집들이 왜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맨 꼭대기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이잖아요. 산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두 폐허가 됐는데 그 산에 나무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면서 뭐가 된 거예요? 이 형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 안에다가 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산이었거나 또는 산과 같은 구릉지였거나 이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동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달동네 맨 꼭대기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이었고 그래서 달이 잘 보이는 곳, 그래서 달동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탈진 곳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런 곳에 집을 짓고 산 이유가 뭐다? 가격이 쌌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집을 짓는 것도 편리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판자만 갖다가 집을 짓고 방을 만들고 그냥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냥 다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도시의 산, 비탈 등의 외진 곳에 판자를 가져다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판자촌이라는 달동네와 같은 곳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남동이 서울에서는 한남동이 예전에 판자촌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남동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태원이라든지 한남동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남역에 내려서 여러분이 한남역에 가본 적이 있으면 한남역에 내려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집들이 아직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골목이 굉장히 좁아서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이렇게 지금 앞에서 봤던 집들을 보면 이렇게 골목이 좁아요. 골목이 아주 좁고 이렇게 사람이 한 명이 지나다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혹시 서울 역사박물관 이런 곳에 가봤으면 서울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때 거기에 그런 역사박물관에 가보면 이러한 그 판자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또 이 안에 내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마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연립주택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에 이제 이런 연립주택이 생겼는데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갖춘 곳인데 단독주택은 한 가구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연립주택은 위로 이렇게 높이 지어서 한 집, 두 집, 세 집, 이렇게 세 집이 살게 되었어요. 이때까지는 아파트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짓기도 어렵고 해서 이렇게 내 땅이 있는 사람들은 판자촌의 땅을 다 없애고 이렇게 연립주택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보다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연립주택에서는 부엌, 화장실, 그 다음에 마루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연립주택 여러분들 그냥 아파트 말고 살고 있는 주택들 있잖아요. 그런 집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파트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발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빌라 형태의 주택이 나왔고 이건 이제 전원주택. 혼자만 살 수 있는 집. 이거는 현재는 예전에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90년대
또는 이제 2000년대까지는 아파트에 사는 게 굉장한 자랑이었고 아파트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원주택, 땅을 밟으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전원주택에 사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런 집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연립주택은 아파트는 더 높은데 여기에는 4층, 5층까지밖에 없어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하지만 양옆으로 아파트처럼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이렇게 해서 8가구가 이렇게 사는 연립주택도 아직까지는 많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재개발이라고 해서 이러한 주택들이 오래되어서 이러한 집들을 다 부시고 여기에다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사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바로 뭐다? 아파트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많이 보지 않는, 아파트가 많이 없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 온 와서 한국에 이런 아파트들을 보면 도대체 저거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번호가 써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그럼 이게 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저 번호는 뭐지? 전쟁이 나면 저 번호를 어떻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남한과 북한이 이게 전쟁을 잠시 중단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번호가 무슨 암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살기 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 아파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파트에도 그 구조나 모양이 다 똑같은데 한국인들은 그 아파트에 또 다른 원리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나라에도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아파트와는 또 다른 장점이나 특징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조금 이따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국의 아파트는 1930년대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여기 지금까지도 충정로, 여러분 충정로 아시죠? 충정로. 그 서울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그 광화문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서대문 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곳이 충정로인데 여기 아직도 이 충정로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처음 지어진 아파트라고 해요. 193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아직까지도 이 충정로 아파트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은 뭐 그 아파트와 관련된 충정로 아파트와 관련된 역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인데 이건 다음에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의 보통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이 아파트가 처음으로 생겨난 건 1958년도에 지은 종암 아파트다 해서 17평 규모로 이렇게 152가구가 처음 생겨나서 이 종암동 아파트가 현재는 가장 오래된 아파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살기 시작한 아파트, 한국인이 이제 이러한 아파트에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1970년대부터 강남이라는 곳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한 게 강남이고 압구정동, 잠실 이렇게 있는데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여기 아파트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파트라는 것에 대한 그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해요. 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울 강남의 모습을 떠올리면 화려한 빌딩 숲에 빼곡한 아파트 단지가 그려지죠. 그런데 불과 40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의 논밭뿐이었습니다. 그럼 그 시절의 강남 모습을 함께 볼까요? 한동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할 거예요. 나무도 별로 없는 벌거숭이 산에 저 멀리 논밭이 드리어진 서울 잠실. 40년 뒤 거대한 올림픽 경기장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세련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찾아볼 수 없어 황량한 느낌마저 드는 반포동.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자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주거지로 변모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던 신사동과 논현동 일대는 강남대로가 들어서면서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가운데 하나로 탈바꿈했고 반포대교가 없던 시절 물에 잠긴 낡은 잠수교는 무지개 분수가 수놓아진 근사한 명소가 됐습니다. 1970년대에도 강남 버스터미널엔 버스를 타고 내리는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잠실 시형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공사부지엔 거실과 온돌방, 변소를 표시한 팻말이 보입니다. 신천동 일대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선 굴착기 한 대만 외롭게 서 있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1970년대 강남 사진 책자는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는 이러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도시를 만들었고, 그 도시들이 지금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비싸고 서울의 중심가가 되었죠. 강남이라든지 압구정동, 잠실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동네라고도 불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좋은 곳이잖아요.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도 많이 찾는 도시가 되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해서 70년대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왔는데 70년대 이후에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980년대에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도시인들의 쓸쓸함을 담은 아파트라는 노래가 굉장히 크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 예전에는 한국엔 아파트가 별로 없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아파트가 아니라 집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옆집에 누가 살고 옆집에서 무엇을 먹었고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아는 그런 사이가 그렇게 살았는데, 아파트라는 곳은 문을 닫고 딱 들어가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의 쓸쓸함, 그리고 도시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그 슬픔, 이러한 것들, 또 아파트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 아파트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래들을 보면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서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면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나의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어디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시에서 일하면서 지친 나를 기다려주는 아파트라고 해서 당시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이 아파트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이나 이러한 그 노래를 부를 기회가 생기면 이 아파트라는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지금도 느껴지는 게 도시에 사는 것에 대한 쓸쓸함,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서 살게 되는 도시인들의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아파트라는 노래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렀기 때문에 한번 좀 들어볼까, 우리? 자, 조금만 들어볼게요. 자, 띵동, 띵동, 이게 뭐예요? 벨소리. 한국에서는 예전에 그냥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띵동, 띵동 이런 벨이 없었는데, 아파트에는 이런 띵동, 띵동 이런 벨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던 거예요. 굉장히 유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전통 가옥 한옥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생긴 걸까 생각해 보면, 작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옥이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생기거나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한옥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생겼다. 한국의 땅은 매우 작잖아요. 중국이나 일본 또는 몽골,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한국의 땅은 너무 작아요. 그런데 한국의 인구는 너무 많잖아요. 점점 인구는 많아지는데
땅은 너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살 집이 없고 이 집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옥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생겼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방과 집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는 거주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지만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꿈은 내 집 장만, 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많은 드라마나 많은 TV에서 늘 나오는 게, 야, 저렇게 많은 그 아파트 중에 내 집 하나가 없냐? 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집이 없는 서로, 내가 집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슬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집 하나 갖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고, 특히 저희 엄마 아빠 또는 저희 엄마 아빠보다 더 한층 높은 세대에서는 내 집을 갖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고, 내 집을 장만하는 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하라 1988 거기에서도 보면 그 주인집이 있고 주인집 밑에 덕순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덕순이네가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사서 이사 가는 걸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 집을 갖는 것이 예전에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소원이자 소망이자 바람이자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아직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는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한국 사람들의 이제 이런 바람이 됐는데, 요즘에는 청년 실업이라든지 또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집은 너무 비싸고 내가 평생 일을 해서 벌어도 이 집 한 채를 살 수 없는, 집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집 한 채를 살 수 없는 돈을 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은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월세나 전세를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의 아파트가 등장한 이후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주거 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자, 우리 책에 보면 책에 다음에 나와 있는 주제가 한국인의 일생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0주차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